분단국인 우리의 통일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문제는 뭐냐면 통일과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뭐냐, 통일은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통일이 된다고 해서 통합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게 뭐냐? 남북한 간에 계속 만나야 돼요. 지금이야 당장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게 어렵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남북한에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기회가 오면 그런 그 교류를 통해서 통합을 위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노력이 통합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정치, 법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전에 얘기했죠.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을 그 책에도 써놓고 하는데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 이미 경제 지표는 뭐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제 지표 외에 그 밖에 뭐 사회, 문화, 뭐 정치 이런 쪽도 같이 이제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법이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 그것이 하나라고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민 의식이 선진화가 되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이 진정으로 통합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그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거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지 인권이 무엇인지 이게 당연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고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 그냥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들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당연히 통합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이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가는 것이 이제 또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래서 아까 남북한의 그 기회가 오면 이제 끊임없는 이제 교류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북한 체제가 이제 개방으로 나아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 정착에선 늘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가 개방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현 북한 체제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개방이죠. 그런데 이런 개방을 막으려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이게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또 그런 변화 가능성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Z세대고 여러분 바로 위에가 밀레니엄 세대인데 북한도 지금 20, 30대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뭐 북한에는 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 북한의 그 제3국가의 인터넷 연결이 자유롭게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 내의 인트라넷 말하자면 일종의 북한 내에는 그런 인터넷 연결망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적어도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또는 활발하게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딱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금방 이런 북한 내부에서만 통하는 그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적어도 북한 내에는 신속하게 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 특히 뭐 대한민국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드라마 영화가 그냥 드라마 영화만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그 드라마 영화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요즘 그 K컬처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정말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북한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완전히 차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내에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퍼지고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요즘 그 뭐 대한민국이나 외국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철저하게 북한 체제가 막으려고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막지를 못하고 조금씩 더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역시 4차 산업혁명, 이게 커다란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한 관계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의 문제. 이 4차 산업혁명은 정말 뭡니까? 이 대세는, 그러니까 이 대세적인 이런 흐름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하자 이런 얘기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런 시대적 흐름 자체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세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밀레니엄 세대, Z세대가 이제 또 1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을 이끄는 그런 그 관리자들로 이제 또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점점 이제 생각들이 전하고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전에 보면은 뭐 한 10년, 20년 전에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보다는 남북한 따로따로 살자. 괜히 우리가 통일해가지고 뭐 북한의 뭡니까 경제 지원하느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면 그건 너무 그 견디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때 그 통일에 대해서 그런 재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각기 잘 사는 이런 쪽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그 주장도 한동안은 전개가 됐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통일하는 과정에서 뭐 그 일정 기간 뭐 재정 부담이 늘 수는 있지만 재정 부담만 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또 기회와 도전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밀레니엄 세대, Z세대 뭐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그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 큰 시장을 하나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통일이 된다면 뭡니까?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정 비용이 든다 한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뭡니까 통일 이게 과연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일에 만약에 그런 그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그럼 재정 문제 생각해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 통일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우리는 원래 한민족 한국가였고 그런 그 분단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 통일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당연히 통일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통일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얘기는 뭐냐면 통일과 통합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통일만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통일이 되어야 진정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남북한 간의 이런 그 교류가 또 이런 어떤 북한의 이런 폐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그 개방화의 추세라는 것은 북한 체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보면은 뭐 처벌을 강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만큼 그 어떤 그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게 북한 체제로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대한민국의 국군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얘기의 핵심은 통일과 통합. 그래서 통합을 위한 노력이 통일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국가의 형태와 구성 요소 봤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헌법의 분류죠. 헌법의 분류.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헌법의 개념 설명하는데 지금 거의 75분 수업을 하면은 이제 2번의 수업을 쓴 건데, 이제 헌법의 분류가 좀 양이 좀 어느 정도 헌법의 분류만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항목은 많은데 그렇게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요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 7장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올 텐데, 자, 우선 두 번째 헌법의 분류. 헌법의 분류 보면 전통적인 분류 방법 있죠. 여러분도 이미 대학에 오기 전에 다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분류 방법은 세 가지 기준으로 헌법을 나누는 건데, 첫 번째 존재 형식에 의한 분류. 이거는 뭐냐? 성문 헌법전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존재 형식에 의한 분류는 헌법전이 있으면 성문헌법, 헌법전이 없으면 이제 불문헌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정의 방법이 까다롭냐 쉽냐. 이때 비교 대상은 법률이라고 그랬죠. 법률하고 비슷하면 연성헌법, 그리고 법률보다 까다로우면 경성헌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재정 주체에 의한 분류인데, 군주가 헌법의 재정 주체면 흠정헌법, 그리고 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 협약헌법, 그 다음에 국민이 만든 헌법이 민정헌법,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방국가 같은 경우에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국약헌법.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전통적인 분류 방법은 분류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좀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헌법은 다 뭡니까? 성문헌법, 경성헌법, 그리고 뭐 민정헌법, 연방국가는 국약헌법,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 그냥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은 좀 적당하게 나눠질 때 좀 그 구분 기준이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날엔 거의 뭐 민주주의 국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성문, 경성, 민정 또는 국약헌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류 기준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또 새로운 이런 그 헌법의 분류 기준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런 현대적인 분류 방법의 하나로 많은 게 있지만 딱 하나만 예를 들 텐데, 그 칼 레벤슈타인의 존재론적 분류 방법, 요거를 이제 한 예로서 우리가 이제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칼 레벤슈타인의 존재론적 분류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요거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정 방법에 의한 분류. 우리 헌법도 경성헌법에 속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경성헌법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헌법의 개정 하고 자, 이제 그 법률하고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근데 법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률을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나 또는 법률의 개정이나 절차가 동일해요. 헌법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이 보통 다르죠. 응? 헌법의 개정 절차는 처음 만들어지는 헌법 안에 그런 개정 절차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헌법의 제정 절차는 사실 미리 정해진 게 없어서 그때 이제 그런 제정 절차를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기 핵심이 뭐냐면은 법률은 제정 절차나 개정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편의상 법률의 개정이라고 해서 헌법의 개정과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단계. 헌법이든 법률이든 개정 절차는 첫 번째 발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헌법 개정안 또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의결, 세 번째는 확정, 네 번째는 공포, 다섯 번째는 발효.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누가 제안할 수 있냐 하면은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반면에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 79조에 의해서 하나의 그 요건이 추가되는 게 뭐냐면 법안 자체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발의할 수 있지만 그때 그 발의되는 그 법률 개정안에는 적어도 자신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연서, 즉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10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실제로는 각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헌법 개정의 발의 절차랑 비교해 보면 어느 게 훨씬 더 까다롭습니까? 당연히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훨씬 까다롭죠.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법률 개정은 또 정부에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개정안의 발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반면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정부가 아니고 이때는 대통령만이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만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 절차만 보더라도 우리는 헌법 개정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결 절차를 보면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반면에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은 법률 개정안은 의결됩니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헌법 개정안이 훨씬 더 가중되어 있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헌법 개정안은 의결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통 여야 합의가 안 되고서는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그 다음에 법률 개정안의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하는데 반면에 헌법 개정안은 별도의 국민 투표를 거치죠. 그래서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때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 절차에서도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라는 많은 준비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자, 유권자의 뜻을 다 물어서 헌법 개정안 확정 여부를 결론 짓는 겁니다. 훨씬 더 까다롭죠. 확정 절차도.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법률 개정 절차보다 헌법 개정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운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도 경성 헌법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양 얘기한 김에 헌법 개정 절차와 법률 재개정 절차를 아는 거는 매우 유용한 법률 상식이기 때문에 마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을 확정짓죠. 확정지으면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공포 절차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즉시.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은 한 2, 3일 뒤에 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뭐 즉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한 달 뒤에 이런 거는 즉시는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확정되면 그 다음 날 하는 것이 뭐 통상적이라고 그것이 이제 적절한데 뭐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늦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그것이 즉시 공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한 달 이상 이러면은 그건 이제 즉시 공포가 분명히 아닌 거죠. 즉시 공포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발효는 뭐냐? 헌법에는 발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일 때 배운 거는 뭐냐면 헌법의 해석 문제로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헌법의 해석상 그 공포 즉시 발효하는 거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사실 내가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그 동안의 그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헌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은 현실적이고
그 현실적이고 그 뭐 적절한 이런 그 방법은 뭐냐? 그걸 헌법 해석에 맡겨서 공포 즉시 발효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론상 또 실제로도 뭐냐 하면은 헌법 부칙에 헌법의 발효일자를 명시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발효일자는 워낙 중요한 법이니까 중요한 법을 개정하는 거니까 이 개정한 헌법이 언제 발효하는지 그 발효일자를 부칙에 명시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너무 획일적인 발효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헌법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 일자라든가 뭐 대통령 선출 바로 이제 개헌 직후에 이런 경우에는 그 일률적으로 그 발효 일자를 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별로 그 뭡니까 일부 규정의 경우에는 발효 일자를 더 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발효 일자를 부칙에 정하고 또 사안별로는 그 해당 규정의 발효 일자를 달리할 수도 있는,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의 개정 절차에서 얘기할 게 이제 한 두 가지인데, 이런 그 좀 기분이었으면 아까 요 얘기할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했을 텐데, 이거 통일 통합 얘기할 때 괜히 장황하고 얘기가 좀 늘어졌네요. 이게 학생들 눈빛을 여러분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하면 이게 내가 막 그 뭡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막 열이 생기면서 말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닦았는데, 이거 참 이게 변명인데, 이게 참 그 컴퓨터 모니터 보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 3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 적응이 안 돼서 사실 아까 얘기하면서도 너무 장황하고 늘어져가지고 사실은 매우 불만족스러운데, 다음번에 녹음할 때는 좀 스마트하게 잘 하기로 하고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헌법 개정 절차, 여기서 두 가지 더 볼 거는 뭐냐 하면은 각 단계별로 시한이 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또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일단 그 뭡니까 공고를 하면 20일 이상 공고하고서 20일 내에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이상 공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고하고서 20일 내에는 국회에서 표결하면 의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의결을 마냥 미룰 수는 없어서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또 반드시 해야 돼요. 60일이면 두 달이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은 공고한 날짜로부터 20일 이후 그리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시한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는 언제 해요?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3개월이면 최대 3개월이면 확정까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코 긴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발의 전에 충분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응?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의되기 전에. 그리고 발의되면 정해진 일정표에 의해서 신속하게 그것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그 시한이 이렇게 결코 그렇게 늘어지거나 이렇게 아주 많은 시한이, 많은 기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는 또 즉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3개월이면 공포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효에 대해서 발효 부칙에 발효일자를 두면, 그러니까 3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얼마 걸리냐? 3개월. 대략 3개월. 3개월 며칠 더 걸릴 수 있겠지만 3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봐도.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근데 왜 단계별로 시한을 둘까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시한을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늘 이렇게 옛날부터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진보가 얼마나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 진정한 진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정치적 성향 나눌 때 이제 보수 진보를 나누는데, 이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100% 동의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사회에 적용되는 정치제도죠? 다원주의 사회를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보호를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성장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어떤 그 주도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에 좀 더 우호적인 사람, 어떤 중소기업, 어떤 사람은 사용자, 어떤 고용 그러니까 그 고용자, 그다음에 고용인, 어떤 사람은 피고용 입장,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이 사는 겁니다. 한 울타리에서. 그러니 어느 사안이든 100% 의견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이든 의견이 나눠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래 우리 그렇게 전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것이든 어느 안건이든 다 의견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사실 꼭 보수나 진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다양한 거는 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다양한 거는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냥 이 절차를 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확정해서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 진행을 간접적으로 막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꾸 늦추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국회 내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자꾸 이걸 늦춘다든가, 또는 반대로 또 야당이 늦춘다, 이런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 있을 때 자기한테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이 개정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하냐, 이걸 따져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런 절차의 진행을 빠르게 하려고 하거나 느리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데 만약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6개월이 되고 이제 1년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서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왜 빨리 개정안 의결하지 않냐, 개정안 의결해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요구하다가 막 요구가 잘 안 받아들여지면 뭐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있겠죠.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거를 1년 뒤에 한들 2년 뒤에 한들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어느 입장이든 뭐 청산유수와 같은 그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자꾸 시간이 가죠? 그럼 이제 한쪽에서는 개정 빨리 표결에 붙여라, 국회에서. 한쪽에서는 뭐 충분히 검토해라. 그럼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 보면은 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여기서 집회하고 저기서 집회하고, 그다음 막 시위자들끼리 막 서로 또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럼 뭡니까? 국론이 분열되는 거죠. 사회가 갈등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충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정정도 불안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대한민국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개정안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시한을 정하지 않을 때 이게 무작정, 무한정 이게 늘어지는 경우에 어떤 그 사회 갈등 구조가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한을 정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시한을 정하는 게. 그래서 3개월이면 끝납니다. 게임 끝나요. 알겠죠? 3개월이면 헌법 개정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다.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발의 전에 충분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헌법 개정안의 이 그 단계 중에서 어디가 헌법 개정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절차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둘 중에 하나예요. 의결 아니면 확정. 의결 절차가 헌법 개정안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절차이냐, 아니면 확정 절차이냐. 나는 옛날에 이제 확정 절차를 생각했어요, 학생 때. 왜? 어쨌든 상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 같은 스타일의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확정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자, 요런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이론적인 약간 요런 성향의 경우가 좀 이럴 수 있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의결이
결정적인 절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결이 헌법 개정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다. 이유가 궁금하겠죠? 자, 그거는 이어서 보겠습니다.